할머니 이거 내 거랑 똑같네요? 5살 아이의 해맑은 한마디에 서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수부동산 투자회사 여회장 윤서한. 재개발 시장 낡은 국밥집에서 그녀의 반지를 가리키며 아이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낡고 닳아서 윤기를 잃은 은빛 반지는 세상에 단 2개뿐인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회장 손에, 하나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에게 준 반지거든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심장. 어떻게 이걸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사연 감상을 남겨주시면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새벽 5시의 재개발 구역은 사람이 사는 곳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부서진 담벼락에는 붉은 페인트로 휘갈겨 쓴 이주 요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골목 이곳저곳에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난 집들의 흔적이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낡은 간판들이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먼지가 공중에 일었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골목 한가운데 작은 국밥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오금자 할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씨 절반이 비에 지워져 있었어요. 그래도 새벽부터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문 한가운데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철거 통지서였습니다. 2025년 4월 7일까지 자진 철거 요망.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 굵고 딱딱한 글씨가 적힌 그 봉투는 새벽바람에 끄트머리가 파드닥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시각 국밥집 주방 안에서는 은설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위생 머리망을 쓰고 두꺼운 장갑을 낀 채 커다란 육수 솥을 묵묵히 저었어요. 팔뚝이 가늘어서 솥 손잡이를 잡은 손이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도 닦을 새가 없었어요. 먹고 살려면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주방 선반 위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밑창이 거의 닳아 평평해진 5살짜리 아이 신발이었어요. 은설이 전날 밤 손빨래에서 말려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화이팅이라고 쓴 그림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신발의 주인, 도연이는 지금 가게 앞 골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껴입은 채 쪼그려 앉아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소매가 너무 길어서 손가락만 빼꼼히 나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지만 도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주변에 어른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게 안가스불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냄비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은설은 몰랐습니다. 주문서를 들고 홀과 주방을 오가느라 냄비 쪽을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점심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손님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 추가요. 네, 잠깐만요. 은설이 대답하며 뒤돌아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였어요. 냄비가 끓어 넘쳤습니다. 부글부글 닭 국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쏟아졌어요. 은설이 소리를 지르며 냄비를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장갑 위로 튀었어요. 아팠지만 냄비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솥 손잡이를 바로 잡았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서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점점 더 깊은 쪽으로요. 재개발 구역 특유의 구불구불한 골목이었어요. 모퉁이를 꺾으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은설도, 가게 안 손님도, 주변 상인들도요. 바로 그 시각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뒷문이 열렸어요. 구두 한 짝이 먼저 아스팔트를 디뎠습니다. 뾰족한 앞코, 먼지 한 톨 없는 정장화가 낡은 바닥을 밟는 순간 골목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내린 사람은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감정이라곤 읽히지 않는 서늘한 눈빛. 이 낡고 지저분한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길을 잘못 든 사람 같았습니다. 윤서한이었어요. 수호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이 재개발 구역 전체를 총괄하는 여성 회장이었습니다. 서한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서를 향해 짧게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 비서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10년 넘게 곁에서 모셔온 그는 저 한마디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더 물어봐도 대답이 없다는 것도요. 서한은 혼자 골목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또박또박 때렸어요. 철거 인부 두엇이 주변을 둘러보다 서한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한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현장을 훑어보는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뜯겨나간 담벼락도, 나뒹구는 폐기물도, 얼룩진 시멘트 벽도 그냥 정리해야 할 부동산 현장의 일부였어요. 서한의 시선이 국밥집 유리문에 멈췄습니다. 철거 통지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은설이 냄비를 붙잡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바빴습니다. 서한은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때 보았습니다. 가게 앞 골목이 비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아이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서한은 오면서 그 아이를 보았거든요. 낡은 외투를 입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혼자 놀던 작은 아이를요. 그런데 지금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데려간 사람이 없었는데 아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서한의 눈이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모퉁이 쪽으로 작은 발자국 모양이 먼지 위에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주방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아? 은설이었어요. 냄비를 겨우 수습하고 나서 가게 앞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은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도연아, 어디 있어? 은설이 앞치마를 반쯤 벗으며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골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눈이 커지면서 입술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반복해서 불렀어요. 점점 빨리, 점점 크게. 슬리퍼가 벗겨질 듯 말 듯 발에 걸린 채 골목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은설은 대답할 새도 없었어요. 윤서한은 그 장면을 멈춘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서한은 알고 있었어요. 발자국이 향한 방향, 모퉁이를 꺾으면 나오는 막다른 골목, 그 안에 쌓여있는 공사 자재들. 서한이 며칠 전 현장 점검을 하면서 직접 확인한 구역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 혼자 들어가기엔 위험한 곳이었어요. 서한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회장실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서류 밖의 일에 몸을 움직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박차고 은설보다 먼저 골목 모퉁이 쪽으로 향했어요. 모퉁이를 꺾자 좁은 골목이 나왔습니다. 공사 자재가 양쪽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 맨 안쪽에 도연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틈에서
자란 작은 풀꽃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요. 서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한참 걸렸어요. 달려온 것도 아닌데 가슴이 크게 뛰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은설이었습니다. 모퉁이를 꺾어 들어오다 도연이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어요. 도연이는 영문을 모른다는 듯 엄마 품에 안긴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아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은설이 뒤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안을 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설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이 낯선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 골목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지 은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안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오늘 이 가게를 정리하러 왔다는 것을요. 오늘 안에 이 국밥집을 비워내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요. 그 사실을 알면서 서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늘하고 단호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짧은 순간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의 일입니다. 철거 일정이 확정되고 작업팀이 구역 안으로 들어오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서안은 그날 오전에도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세입자 현황, 철거 일정표, 보상금 지급 내역. 두꺼운 서류 묶음을 한 장씩 넘기는 손끝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수조 원짜리 사업을 이끄는 사람답게 감정 없이 숫자만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서아는 비서를 부르지 않았어요. 코트 대신 감색면 재킷을 걸쳤습니다. 로고도 없고 장식도 없는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아줌마 옷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어야 했으니까요. 스스로도 왜 이러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아침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그 골목에서 본 것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냄비가 끓어 넘치는 줄도 모르고 주문서를 들고 뛰어다니던 은설의 모습,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던 작은 뒷모습이요. 오금자 할매 국밥 유리문을 여는 순간 뜨끈한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육수 냄새, 파 끓는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는데도 가게 안은 손님들로 빽빽했습니다. 좁은 홀 안쪽에서 오금자 할머니가 큰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안쪽에 자리 있어요.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이 가장 잘 보이는 안쪽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쳐들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어요. 시선은 이미 주방 안에 가 있었거든요. 은설이 주방 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생 머리망을 쓴 채 뚝배기 4개를 양팔에 나눠들고 테이블 사이를 빠져나오는 동작에 거침이 없었어요.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려놓은 뒤 뒤돌아서며 빈 그릇을 한 손으로 척 쌓아 올렸습니다. 뼈가 가루가 되도록 몸을 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손이었어요. 팔뚝은 성인 여성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앙상했는데 손놀림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 마른 몸 어디에 저런 힘이 남아있는 건지 서아는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주문에도 허둥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부르면 즉시 달려갔고
오금자 할머니가 계산대를 막히면 은설이 주방에서 뛰어나와 거들었어요. 둘이서 이 좁은 가게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추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두 사람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가 홀 안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손님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오며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기웃거리다가 할아버지 손님 한 명에게 해맑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국밥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도연이는 신이 나서 다음 테이블로 옮겨갔습니다. 아이가 말을 건넬 때마다 손님들이 웃었어요. 이 가게에서 도연이는 작은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옆에서 뛰놀며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오금자 할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자청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도연이가 서한의 테이블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한을 올려다 보았어요. 까만 눈이 서한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겁먹은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며 서한을 찬찬히 살폈어요. 처음 보는 손님인데 어딘가 낯설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한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메뉴판을 든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시선이 서한의 손으로 내려갔어요. 메뉴판을 쥔 오른손, 그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로요. 오래되어 표면이 군데군데 닳아 있었지만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반지였습니다. 서한이 수십 년째 빼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연이는 자기 목 쪽으로 손을 가져갔어요. 셔츠 안쪽에서 가느다란 줄에 매달린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은빛 목걸이였어요.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반지와 꼭 닮은 무늬가 새겨진 작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줄이 달아서 색이 바랬지만 무늬만큼은 또렷했어요. 아이가 목걸이와 서한의 반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랑 똑같은 거네요. 서한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뉴판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어요. 낡고 닳아서 윤기를 잃었지만 그 무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서한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신기한 걸 발견한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다시 말했어요.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가 항상 하고 다니는 거.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더니 목걸이로 만들어줬어요. 서한의 손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감추려는 듯 서한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니 뭔가 뜨거운 것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성은 아니라고 외치는데 몸 어딘가에서는 자꾸 다른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서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도연이가 방긋 웃었어요. 몰라요. 엄마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주방 쪽을 향해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기 할머니 반지 우리 거랑 똑같아. 은설이 뚝배기를 내려놓다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이쪽을 보았어요. 서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설은 잠깐 서한을 바라보다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손님이 많았습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이가 또 손님한테 말을 건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한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반지를 감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손끝을 타고 팔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반지를 처음 맞춘 날이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 형편이 어렵던 그 시절에 시장 귀퉁이 작은 음방에 들어가서 두 개를 맞췄던 기억이요. 하나는 자기 손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에 끼워졌던 그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세상에 비슷한 물건은 많았습니다. 이런 무늬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시장에서 흔하게 파는 디자인일 수도 있었어요. 서한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자기 귀에도 떨리게 들렸지만요. 도연이가 주방 앞에서 은설의 앞치마 자락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은설이 아이 머리를 한번 쓱 쓸어넘기며 웃었어요.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서한의 가슴 어딘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한은 그것이 착각이기를 바랐어요. 간절하게 그냥 우연이기를 바랐습니다. 수호 부동산 투자회사 본사 33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서한은 아침부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사업 계획서였어요. 두꺼운 묶음을 한 장씩 넘기는 손끝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년필 끝으로 줄을 긋고 메모를 다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이 방에서 서한은 수조원짜리 사업을 주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곧 언어였고 감정은 판단을 흐리는 잡음일 뿐이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세입자 정리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만년필 끝으로 서류 위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말해. 재개발 구역 내 자녀 세입자 12곳 중 10곳 이주 완료됐습니다. 남은 2곳 중 1곳이 문제입니다. 오금자명의 국밥집인데요. 실제 운영자는 차은설, 34살 미혼모입니다. 체납 월세 6개월에 240만 원이고 내용 증명 3차례 발송했는데 전부 반송됐습니다. 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서한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차은설, 34살, 미혼모, 자녀 1명. 짧은 인적사항 아래로 체납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한의 눈이 그 줄들을 빠르게 훑었어요. 이 자리가 핵심 부지야. 네, 이 가게 하나 때문에 구역 전체 철거 일정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서한은 만년필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6개월이나 침묵하는 건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인 무시지. 사정 봐주다 보면 끝도 없어. 철거 일정 이번 주 안으로 앞당겨. 내가 직접 가볼 거야. 비서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수조원짜리 사업을 이끄는 회장이 체납 세입자를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한을 10년 넘게 모셔온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원칙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사람은 눈을 봐야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야. 얼굴 보고도 내 눈을 피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겠으니까.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겨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꺼운 사업계획서 묶음을 넘기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다 스쳐 지나간 자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서한이 눈치챘어요. 뭐야? 비서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서류를 다시 앞 페이지로 넘겼어요. 아, 구역 내 과거 민원 기록 첨부 자료인데요. 별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한의 눈은 이미 그 페이지 위에 가 있었습니다. 빽빽한 민원 목록 가운데 한 줄이 눈에 걸렸어요. 유아 실종 신고 1994년 9월 접수 후 미해결
서한의 손가락이 그 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어요. 비서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서한이 그 줄을 얼마나 오래 내려다보았는지 나중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서한의 왼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꽉 감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한이 수십 년째 단 하루도 손에서 떠나보낸 적 없는 반지였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1994년 9월. 그 해가 어떤 해였는지 서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단속통에 아이의 손을 놓쳤던 해가 바로 그 해였어요. 목이 찢어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그 가을이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어요. 경찰서를 수백 번 들락거리고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을 써서 전국을 뒤졌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우리 둘을 이어주는 거야.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서한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어요. 덮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지만 비서는 모른 척했습니다. 철거 인력 배치 완료해놔. 비서가 나갔어요. 회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한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아래쪽 어딘가에 철거 일정이 잡힌 그 골목이 있었습니다. 1994년 9월에 유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그 구역이요. 반지를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딘가에서 비슷한 날짜를 보거나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볼 때마다 혹시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성으로 눌러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래야 했습니다. 서한은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르는 비서의 걸음이 바빠졌어요.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의 문이 열리고 서한이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세단이 강남의 넓은 대로를 벗어나자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낡은 간판들과 금이 간 시멘트 벽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어요. 낡은 벽면마다 붉은 페인트로 휘갈겨 쓴 이주 요망이라는 글자들이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서한은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반지를 감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어요. 착각이야. 세상에 흔한 일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자기 귀에도 떨리게 들렸어요. 무릎 위에 내려놓은 두 손이 아주 미세하게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회장 서한이 다녀간 그날 오후 점심 장사가 끝나고 홀이 조용해지자 은설은 그제야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솥을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타일 바닥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땀에 젖은 머리망을 벗어 옆에 내려놓으며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전 내내 뚝배기를 나르고 솥을 옮기고 손님 응대를 하느라 두 팔이 제 것 같지 않았어요. 손등에는 오늘 또 새로 데인 자국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까 뜨거운 국물이 튀었을 때 이가 악물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오금자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컵을 내밀었어요. 마셔. 안 쓰러지는 게 신기해. 은설이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창밖을 보았어요. 골목 담벼락에 붙은 철거 통지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금자 할머니도 그걸 보았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통지서에 대해 말을 꺼내면 현실이 너무 가까이 오는 것 같았거든요. 말을 꺼내는 순간 버텨오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어떡하죠? 한참 만에 은설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며칠째 이 질문을 혼자 붙잡고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금자 할머니가 은설 옆에 천천히 앉았어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가면 되지. 사장님 집도 같은 구역이잖아요. 오금자 할머니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은설의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걱정은 내일 해. 오늘은 일 끝났으니까 밥이나 먹어. 은설이 피식 웃었어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오금자 할머니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말없이 국자를 들고 솥 앞에 섰습니다. 은설 대신 저녁 국물을 올리겠다는 뜻이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금자 할머니가 은설을 데려다 일을 시킨 게 2년 전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은설은 도연이를 포대기에 업고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오금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로 이 좁은 주방에서 둘이 부대끼며 2년을 버텨왔습니다. 도연이가 주방 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은설이 일어섰어요.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나 도연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뭐 먹을래? 국밥. 맨날 국밥이야? 응. 맛있으니까. 은설이 도연이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며 솥 쪽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문득 아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점심때 도연이가 주방 쪽으로 뛰어오면서 뭔가를 소리쳤는데 워낙 바쁜 시간이라 제대로 듣지 못했거든요. 도연아, 아까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손님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도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아, 저기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나 목걸이랑 똑같은 거 끼고 있었어. 반지로. 은설이 국자를 들다 멈칫했습니다. 뭐? 여기 이거. 도연이가 셔츠 안쪽에서 가느다란 줄에 매달린 목걸이를 꺼냈어요. 낡은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닳아버린 금속 표면에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도연이가 그걸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반지에도 이거랑 똑같은 문이 있었는데. 은설은 아이가 내민 목걸이를 들여다보았어요.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은설의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고아원에 들어올 때부터 손에 끼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데려올 때 이미 끼고 있었다고요. 너무 작은 손가락에 반지가 헐렁하게 걸려 있어서 혹시 빠질까봐 줄에 꿰어 목걸이로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누가 끼워줬는지 어디서 온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있기는 했는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울고 있는 걸 경찰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요. 은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크게 상처받지 않으려 했어요. 기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냄새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뭘 그리워하겠어요. 그냥 없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면 됐어요. 18살에 고아원을 나오던 날 손에 쥔 거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는데 이 목걸이만큼은 목에 걸고 나왔습니다. 이후로 식당 서빙을 하던 날도 공장 포장 일을 하던 날도 도연이를 낳던 날도 목에서 벗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왜인지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자기 거라는 확신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빼앗으려 할 때도, 선생님이 잠깐 보관해 두겠다고 할 때도 은설은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울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지켰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내 거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랬어요. 손때가 묻어 닳아버린 이 낡은 목걸이가 세상에서 가장 자기 것 같았습니다. 은설은 도연이 목에 목걸이를 다시 걸어줬어요. 그 할머니 반지 무늬가 이것처럼 생겼어? 응, 꼭 닮았던데. 은설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어요. 도연이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밥 냄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물건은 많았어요. 이런 무늬가 특별한 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설에게는 이 목걸이와 연결되는 기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도 가족도 그 어떤 흔적도요.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얼른 앉아 있어. 금방 줄게. 은설은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솥 앞에 서서 묵묵히 국물을 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얼굴을 감쌌어요. 눈이 따가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철거 통지서 생각, 밀린 월세 생각, 도연이 약값 생각이 다시 머릿속을 채웠어요.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까 그 손님은 잠깐 스쳤다가 사라진 하루의 일부였어요. 그게 은설의 하루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멈출 틈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버티는 하루요. 그리고 이 목걸이에 담긴 이야기가 뭔지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은설의 머릿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금자 할매 국밥집 유리문 앞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안전모를 쓴 작업자 2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서류를 든 남자가 따라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수호 부동산 투자회사 직원이었어요. 은설이 주방에서 육수를 올리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 사람들이 보였어요. 은설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철거 통지서가 붙은 날부터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눈앞에 나타나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차은설 씨 맞으시죠? 오늘부로 강제 집행 절차 시작됩니다. 오늘 안에 짐 정리하시고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은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안에요? 네. 이미 수차례 통보가 나간 사안입니다. 더 이상 유예는 없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어요. 작업자들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수호 부동산 투자회사 본사 33층 회장실에서 서한은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오금자 할매 국밥 퇴거 통보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철거 차량 진입 예정입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만년필 끝이 서류 위를 미끄러지며 사인을 남겼습니다. 어제 그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스쳤지만 서한은 그때마다 이성으로 눌렀어요. 원칙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두면 안 됐어요. 진행해.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온 은설은 한동안 주방 앞에 서 있었어요. 퇴거 통보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오늘 안에 이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것, 오늘 안에 도연이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요. 오금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은설의 얼굴을 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보더니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왔구나. 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육수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주방을 채웠어요. 오늘 아침 일찍 올려놓은 육수였습니다. 오늘도 장사를 할 생각으로 새벽부터 끓인 것이었어요. 그 육수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은설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창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낡은 박스를 꺼내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도연이 운동화를 박스 안에 넣었어요. 그림 일기장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주방 한쪽에 걸어둔 여벌 앞치마를 접어서 넣었어요. 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오금자 할머니가 홀로 나가더니 뒤집어 놓은 의자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끝난 집에서 하는 것처럼요. 말없이 천천히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말을 꺼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국밥집 불이 하나씩 꺼졌어요. 주방 형광등이 꺼지자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스레인지 불도 잠갔어요. 끓고 있던 육수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이 골목을 채우던 국물 냄새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은설은 그 냄새가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눌렀어요. 도연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도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 의자가 올라가 있었고 엄마가 박스에 짐을 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안 해? 은설이 손을 멈췄어요. 뒤를 돌아 도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해맑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응, 오늘은 안 해. 왜? 은설이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꾹 눌렀어요. 그냥 오늘은 쉬는 날이야.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자가 올라간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쉬는 날이 신났던 거였습니다. 은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스 안으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요. 밖에서 오금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가게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비우라고 하면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작업자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지시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아이도 있는 집인데. 죄송합니다. 오금자 할머니가 더 말하려 했지만 작업자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철거 차량이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좁은 골목 안을 울렸습니다. 도연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저 차 뭐야? 은설이 도연이를 잡았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도연아, 엄마 옆에 있어. 도연이가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요. 엄마가 슬프면 자기도 슬펐어요. 그게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도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은설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주방 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게 하고 싶었습니다. 철거 차량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바로 그 시각 서안의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여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현장 책임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퇴거 완료 단계입니다. 짐 정리 중이고요. 철거 차량 진입했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현장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감색 코트가 찬 바람에 흔들렸어요.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또박또박 때렸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오금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서한을 보자마자 앞을 막아섰어요. 당신이 여기 책임자요? 서한이 멈췄습니다. 저 안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이 딸린 미혼모를 이렇게 쫓아내는 게 사람이 할 짓이요? 서한은 오금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겁니다. 법 얘기를 하는 거요. 사람 얘기를 해야지. 서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가게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안에서 도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다가 멈춘 얼굴이었습니다. 서한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며칠 전 국밥집에서 봤던 그 손님이었거든요. 반지를 끼고 있던 할머니요. 도연이가 서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한의 코트 자락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가게 가져가지 마. 서한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아이의 손이 코트 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한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코트 천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서한은 천천히 손을 뻗어 도연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어른들 일이야.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서한은 그 얼굴을 보았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현장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진행해. 철거 차량이 가게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설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차량을 보고 그 자리에 멈췄어요. 손에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서한과 은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은설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박스를 꽉 쥐고 몸을 돌렸어요. 남은 짐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서한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어요. 서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어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어요. 뒤에서 철거 장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금자 할머니의 낮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가 다시 울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의 가스불은 꺼졌고 철거 차량은 들어왔고 서한은 차 안에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감싼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어요. 들어갔다 풀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연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서한은 눈을 감았습니다. 철거가 시작되고 나서도 은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남은 그릇들을 챙겨 쌌고 오금자 할머니가 내어준 낡은 가방에 도연이 옷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손이 바빴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나가야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가게 바깥쪽부터 장비를 대기 시작했어요.
간판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금자 할매 국밥이라고 적힌 그 간판이요. 은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금자 할머니가 은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이는? 은설이 멈췄어요. 주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아까까지 거기 있었어요. 은설이 짐을 싸는 동안 주방 입구에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었습니다. 도연아? 대답이 없었어요. 은설이 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없었어요. 화장실 쪽을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가게 안 어디에도 도연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설이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골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철거 작업자들이 이쪽 저쪽을 오가고 있었어요. 장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 소음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아이 보셨어요? 5살짜리 남자아이요. 가까이 있던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작업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골목 이쪽 저쪽을 뛰기 시작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며칠 전 냄비가 끓어 넘쳤을 때처럼 은설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점 빨리, 점점 크게요. 슬리퍼가 벗겨질 듯 말 듯 발에 걸린 채였어요. 차 안에 있던 서한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은설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반쯤 벗다 만 채로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차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세입자가 짐을 빼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철거 현장 관리는 현장 책임자가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은설의 얼굴이 눈에 박혔어요. 두 눈이 터질 것처럼 크게 뜨인 채 목이 쉬어라 아이 이름을 부르는 그 얼굴이요. 서한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가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표정이었어요. 3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딸의 손을 놓쳤을 때 서한의 얼굴이 바로 저랬습니다. 인파 사이에서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이요. 은수, 은수 목이 찢어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던 그 골목이요. 서한의 가슴 깊은 곳에 30년째 박혀있는 그 기억이 지금 눈앞의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서한의 손이 차 문을 밀었어요. 현장 전체 수색해.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며 현장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당황한 얼굴로 돌아보았어요. 네, 아이가 없어졌어. 골목 전체 수색 시작해. 빨리.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작업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이 직접 뛰었어요.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박찼어요. 며칠 전 도연이가 들어갔던 골목 모퉁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퉁이를 꺾었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공사 자재가 쌓여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다시 뛰었어요. 반대편 골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코트 안쪽이 더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 하나를 더 꺾었어요. 또 없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서한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장면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골목과 30년 전 그 시장 골목이요. 그때도 이렇게 뛰었어요.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맨발로 골목을 뛰었습니다. 은수, 은수 목이 찢어져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야 했어요.
서한이 골목 끝까지 뛰어갔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이 이어지는 막다른 곳이었어요. 그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이가 있었어요. 담벼락 틈새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돌멩이를 들고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요. 아이 주변에는 철거 소음도 엄마의 울음소리도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한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슴이 세게 내리친 것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숨이 찼습니다. 뛰어온 거리가 길지 않았는데 몸이 아니라 가슴이 헐떡이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설이었어요. 골목 끝까지 뛰어오다가 도연이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면서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도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이의 등을 두 팔로 꽉 감쌌어요. 아이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울지 않아. 은설이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서한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서한은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두 손이 옆구리에 힘없이 내려와 있었어요. 은설이 뒤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한을 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은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고마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아까 가게 앞에서 본 그 사람이 맞는지,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골목 안에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멀리서 철거 장비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금자 할매 국밥집이 있던 자리에서요. 서한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구두 굽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습니다. 올 때보다 느렸어요. 훨씬 느렸습니다. 서한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세단이 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서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골목 끝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도연이를 발견했을 때 은설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이를 끌어안던 그 장면이요. 그 순간 서한은 은설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늘 멀리서 보거나 유리창 너머로 보거나 마스크를 쓴 얼굴만 봤는데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맑은 눈매, 오뚝한 콧날, 광대뼈 아래로 움푹 파인 그늘. 고된 삶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지만 서한의 눈에 박힌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눈동자 속에 담긴 빛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사람의 눈,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하면서도 단단한 빛이었어요. 서한은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장 노점에서 어린 딸을 발치에 앉혀두고 주걱을 휘두르던 30살의 자신. 손등이 갈라지고 눈이 충혈되어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 시절 거울에 비치던 자기 눈이 바로 저랬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흘려보내려 했어요. 세상에 비슷한 물건은 많다고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은설의 얼굴을 보고 난 지금은 달랐어요. 목걸이도 얼굴도 눈빛도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었지만 전부 다 겹치는 건 달랐습니다.
서한은 반지를 꺼냈어요. 약지에서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손가락에서 뺀 것이었어요. 정교하게 새겨진 무늬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도연이 목에서 봤던 목걸이와 똑같은 무늬였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룸미러를 통해 서한의 안색을 살폈어요. 서한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차은설, 이 사람 과거 이력 조사해. 태어난 곳부터 지금까지 전부. 비서실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부. 목소리가 낮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흘 뒤였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고 들어오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서한이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한이 봉투를 열었어요. 차은설, 1991년생, 현재 34살. 그 아래로 학력과 직장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한은 그 줄들을 빠르게 훑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출생신고 기록이 1995년이었어요. 1991년생인데 4살이 되어서야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동보호시설을 통해서요. 서한의 눈이 그 줄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시설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5년 초 신혼 미상 아동으로 입소. 입소 당시 나이 4살 추정.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신혼 미상 아동이 들어왔는데 경찰 신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보통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가 시설에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부분이었어요. 그 옆에 비서실장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입소를 담당한 직원 추적 결과 해당 직원은 아이 입소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퇴사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행방불명. 경찰 신고 누락 경위 파악 불가. 서한은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어요. 착용 물품 기록이 있었습니다. 낡은 은반지 1개. 손가락에서 빠질 것을 우려의 줄에 꿰어 목에 걸어줌. 서한의 손이 굳었습니다. 1995년 초 4살. 은반지. 딸을 잃어버린 건 1994년 9월이었어요. 4살이라면 나이가 맞았습니다. 경찰 신고도 없이 들어온 아이, 갑자기 퇴사한 담당 직원, 그리고 은반지.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비서실장이 별도로 형광펜을 그어둔 줄이 있었어요. 해당 시설 후원자 명단 조회 결과 1995년부터 수년간 익명 후원 기록 확인. 계좌 추적 결과 후원 명의자 성명 최태원. 서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최태원.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비서실장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서한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태원은 서한의 남편이었어요. 딸을 잃어버린 그날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서한 곁에서 자기가 직접 찾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를 함께 다니고 전단지를 함께 붙이고 서한이 주저앉으면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찾고 또 찾았지만 끝내 못 찾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이름이 딸이 입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시설 후원자 명단에 있었어요. 담당 직원은 아이가 들어온 직후 퇴사했고 경찰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은 수년간 꾸준히 들어왔어요. 서한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고 전혀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조원을 굴리며 수백 번의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눈을 보고 거짓을 읽어낸 사람이 갖게 된 감각이 지금 온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을 때 몸이 먼저 아는 그 감각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추가 조사 진행할까요? 네. 최태원 관련된 거 전부 다 뒤져. 비서실장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서한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최태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부모도 없이 자라고 갈 곳 없이 떠돌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뼈가 빠지도록 일해온 그 얼굴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서한이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월세를 독촉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철거 차량까지 들여보낸 사람이 바로 자기였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딸이라면. 서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래된 떨림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차가운 반지가 뺨에 닿았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우리 둘을 이어주는 거야.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서한의 두 손이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한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최태원이 담당 직원에게 건넨 금액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명의 계좌로 들어간 거액의 이체 기록이었어요. 날짜는 1995년 초 아이가 시설에 입소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입금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퇴사했어요. 이후 시설에는 최태원 명의로 수년간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서한은 서류를 덮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둥이 부러지는 소리처럼 아주 천천히요. 최태원이 한 거였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날 서한 곁에서 함께 울었던 그 남자가요. 경찰서를 함께 다니고 서한이 주저앉으면 일으켜 세웠던 그 남자가요. 그 모든 게 연기였어요. 자기 친자식 둘을 지키려고 서한의 딸을 사람을 시켜 시설에 버렸고 담당 직원의 입을 돈으로 막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수년간 후원금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서한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은설이 있을 거였어요. 차은설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회장님,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서한이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 네. 철거할 때 짐을 나르다 다치셨다고 합니다. 입원 중이에요. 서한의 눈이 굳었습니다. 철거. 그 단어가 가슴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짐을 나르다 다쳤다는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짐을 나르게 만든 게 서한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오금자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낮인데도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한은 비서실장이 알려준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 굽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 너머에 은설이 있었습니다. 서한은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숨을 고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오는 내내 뭐라고 말할지 생각했어요. 수백 번 이사회를 이끌고 수천 번 협상을 해온 사람인데 이 문 앞에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어요. 은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서한이 들어오자 은설이 눈을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설의 눈빛이 굳었어요. 서한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은설의 얼굴을 보았어요. 맑은 눈매, 오뚝한 콧날. 30년 동안 수천 번 상상했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서한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한테 딸이 있었어요. 은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30년 전에 아이 손에 반지를 끼워줬는데 저랑 똑같은 무늬였어요.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요. 서한은 약지에서 반지를 천천히 빼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게에 손님으로 왔을 때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어요. 이 반지랑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은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한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은설 씨가 4살 때 시설에 들어온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때 목에 걸려있던 물건이 은반지였고요. 병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설은 한동안 창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한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설 씨가 제 딸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은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가게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나르다 이 꼴이 된 것도 모자라서 은설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이제 와서 딸이라고요. 지금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서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은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게를 쫓아낸 것도, 철거 차량을 들여보낸 것도, 팔을 다치게 만든 것도 전부 다 서한이 한 일이었어요. 내 손으로 내 딸을.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는데 찾은 딸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거였어요. 월세를 독촉하고 철거 차량을 들여보내고 팔이 다치게 만든 것이요. 서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탁자 위에 놓인 반지를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서한은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에서 서한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 확실하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서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한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실 안에서 은설이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서한은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아갔는데 딸은 서한을 밀어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곁에 없었던 엄마였으니까요. 게다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가혹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서한은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서한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봉투를 보는 순간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열지 못했어요.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으면 너무 기쁘고 틀리면 또 무너지고 30년 동안 그 두 가지 사이를 수천 번 오가며 살아왔으니까요. 서한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어요. 일치. 그 한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서한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것처럼요. 형광등 빛이 서류 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지만 서한의 눈에는 그 한 글자만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러났어요.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한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조 원짜리 사업을 이끌며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꿔온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명의 엄마였어요. 30년 만에 딸을 확인한 엄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언제부터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뺨이 젖어 있었어요. 손등으로 닦으려 했는데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은설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 최태원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서한이 들어오자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서한은 그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봐온 얼굴인데 오늘은 낯설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한은 말없이 결과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최태원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시선이 결과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머물렀어요. 당신이 한 거죠. 서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최태원이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결과지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한은 기다렸습니다.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최태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아이들이랑 나이가 같았어. 당신 딸이랑. 서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들어가면 재혼 가정이라는 게 티가 날 것 같았어. 내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싫었고 그 애만 없으면 당신이 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줄 것 같았어. 최태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시장이 난리가 나던 그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아이 혼자 골목에 울고 있는 걸 내가 봤어. 데려갔어. 근데 집으로는 못 데려왔어. 서한의 눈이 굳었습니다. 나중에 데려오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당신이 그 애를 찾겠다고 울면서 경찰서를 다닐 때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 최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 것 같았어. 내가 그랬다는 걸 알면 당신이 날 버릴 것 같았거든. 그래서 말을 못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최태원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한을 보았어요. 나도 편하지 않았어. 그 후원금도 그래서 보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서한은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서한이 딸을 찾겠다고 경찰서를 들락거릴 때, 전단지를 붙이러 다닐 때, 사설 탐정을 고용할 때 최태원은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했고 같이 찾겠다고 했어요. 그 30년이 전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위에 쌓여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한의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서한은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찬바람이 확 밀려왔어요. 서한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병원 복도는 낮인데도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구두 굽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이번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한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굳었습니다. 서한은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뭔가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은설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 할 말을 잊어버린 것처럼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은설이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서한이 조심스럽게 결과지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은설 쪽으로 밀었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놓아두었어요. 은설의 시선이 결과지 위에 머물렀습니다. 한참 동안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줄을 따라 내려갔어요. 읽는 동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결과지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서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혼자였어. 너를 낳았을 때. 은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미혼모였어. 너한테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마 혼자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 서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선택이 너를 잃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은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장에서 잃어버렸어. 30년 전에. 그날 이후로 하루도 안 찾은 날이 없었어. 경찰서를 수백 번 들락거리고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을 써서 전국을 뒤졌어. 근데 못 찾았어. 서한의 목소리가 잠깐 끊어졌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못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찾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었거든. 결혼할 때 만난 그 사람이 한 짓이었어. 그게 누군지, 왜 그랬는지 다 말해줄게. 숨기지 않을 거야. 전부 다 얘기할게. 서한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억눌렀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어요. 이 말만큼은 제대로 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은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서한은 은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들이 보였어요. 3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그 빛이요. 서한이 수천 번 상상했던 얼굴이 지금 코앞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서한의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가 미안해. 내 손을 놓은 것도, 못 찾은 것도, 그리고 찾아놓고도 몰라본 것도, 가게 쫓아낸 것도, 집 나르다 이 꼴 만든 것도, 전부 다 엄마가 미안해. 그 말들이 쏟아지는 동안 서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은설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보호자를 부르는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가 사라졌어요.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병실 안에 들어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서한은 은설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잡을 자격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가 처음으로 한 일이 월세 독촉이었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철거였고, 세 번째로 한 일이 집 나르다 팔을 다치게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은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붕대가 감긴 오른손이었어요. 서한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칠고 화상 자국이 겹겹이 남은 손이었어요. 끓는 국물에 수없이 데이고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데이기를 반복한 손이었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은설의 손이 차가웠어요. 서한은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처럼요. 놓지 않겠다는 듯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서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 가게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은설이 처음엔 거절했어요.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까지 혼자 해왔으니까요. 서한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혼자 해왔던 거 알아. 근데 이제는 혼자 안 해도 돼. 은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한도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서한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한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결과지를 읽던 얼굴, 그리고 붕대 감긴 손을 먼저 내밀던 그 모습이요. 뜨거운 것이 눈가를 적셨습니다. 서한은 그냥 두었어요.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으니까요. 새 가게가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오금자 할매 국밥. 간판 글씨가 선명했어요. 예전 것보다 조금 크고 조금 밝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은설이 새벽부터 나와 주방을 닦고 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위생 머리망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육수 솥을 묵묵히 저었어요. 팔뚝이 가늘어서 솥 손잡이를 잡은 손이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달랐습니다. 은설의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덜 처져 있었거든요. 오금자 할머니가 그 옆에서 깍두기를 담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데도 주방 안이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오래 함께해온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리듬이었어요. 가게 앞에서는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소매가 너무 길어서 손가락만 빼꼼히 나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볼에 혈색이 돌아와 토실토실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가 멈추고 뒷문이 열렸어요. 내린 사람은 서한이었습니다. 오늘은 회색 정장이 아니었어요. 로고도 없고 장식도 없는 평범한 감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비서도 없이 혼자였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한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왔다.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서한이 쪼그려 앉았어요. 아이가 서한의 목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서한의 등을 토닥였어요. 서한은 그 작은 몸을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옷 사이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졌지만 서한은 웃었어요. 주름진 눈가가 깊이 접혔습니다. 주방에서 은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서한과 아이를 보았습니다.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한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홀은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 없었어요.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육수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어요. 서한은 잠깐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금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서 와요, 회장님. 오늘 첫 손님이네. 할머니, 저 그냥 손님이에요. 회장님 말고요. 오금자 할머니가 허허 웃었습니다. 서한이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주방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잠시 뒤 은설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냄새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깍두기 접시를 옆에 놓고 은설이 몸을 돌리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서한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은설이 조용히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엄마.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은설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서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설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한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어요.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러지 않으려 했는데 그냥 뜨거워졌습니다. 서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위에 반지를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약지에서 빼서 내려놓은 거였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손에서 떠난 적 없던 것이었습니다. 은설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그것을 보았어요. 멈췄습니다. 서한이 말했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은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한의 손을 잡았어요. 서한의 약지에 반지를 다시 끼워줬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끼고 있어야지. 서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서한의 손과 은설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잠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햇살 안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가 주방에서 보글보글 이어졌어요. 오금자 할머니가 주방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한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가게 유리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점심 손님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어서 오세요. 은설이 서한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고쳐 매며 홀로 나섰어요. 손님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금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뚝배기를 올렸어요. 가게 안이 금세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서한은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은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쉬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손님과 눈이 마주칠 때 짓는 미소가 달랐어요.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뭔가 가벼워진 사람의 미소였어요. 아이가 손님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며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님 한 명이 아이 머리를 쓸어넘기며 웃었어요. 오금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아이한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이가 못 들은 척하며 다음 테이블로 달려갔어요. 서한은 그 모든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30년이 지나서야 찾아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있었어요. 딸 곁에, 손주 곁에, 이 작고 따뜻한 국밥집 안에요. 오후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홀 안으로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서한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 위에 내려앉았어요. 30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두 개의 반지가 이제야 비로소 같은 햇살 아래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은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맸고 한 사람은 자기가 버려진 줄도 모른 채 혼자 버텨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말 한마디 못한 채 멀어진 사람, 돌아서고 나서야 후회되는 선택들이요. 윤서한이 30년 만에 딸의 손을 잡으며 깨달은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5살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하나가 30년의 시간을 이어줬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것들 안에 생각보다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